여러분도 유럽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 수입 공세로부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관세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낸다면 어떨까요? 이 관세가 사실 전혀 보호책이 아니라면요. 만약 이것이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거대 기업들을 좀비 자동차 회사로 만들어버리고 유럽의 디지털과 산업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느린 경제적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걱정되는 점은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자동차 산업 종사자는 약 1,380만 명입니다. 독일만 해도 그 일자리 중 70만 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은 독일 전체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는 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들이며 이런 브랜드 파워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를 위협하는 새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5만 1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전체 노동력의 약 7%가 1년 만에 줄어 독일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이 한 곳으로 쏠린다고 봅니다. BYD 돌핀을 만나보세요. 이 소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유럽 전역의 시장에 조용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대부분의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온 바로 그 소비자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차량을 찾는 일상 운전자들을 위한 것으로 가격은 단 26,000달러에서 28,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저렴하면서도 시장을 뒤흔드는 가격입니다. 이 차량은 BYD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처음 설계한 대중 모델 중 하나로 운전자들에게 구원과 같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2024년 유럽연합도 미국의 뒤를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17%에서 38%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의 중도 좌파 정부는 이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주된 이유는 자국 자동차 산업이 경제적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점점 뚜렷해지는 흐름 속 또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산업 당국들이 서로 압박하며 상대 성장을 늦추려 했지만 시장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가장 큰 승자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세들이 독일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업계 주요 CEO들 일부가 이제는 유럽연합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올라 셰리누스,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는 회사를 현대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그 일환으로 전기차로의 전환도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이브리드와 완전 전기차 모델의 강력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CEO가 된 후에는 배터리 전기차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셰리누스는 중국을 위협이 아닌 파트너로 보는 것 같습니다. 쉴링은 2024년 독일의 공식 방중 때 중국에 동행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중국 기업들과 새로운 자동차 사업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이 이니셔티브의 대표적 인물이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폭스바겐과 BMW의 이사회 모두 어떤 관세 제한에도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두 회사는 자주 무역 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독일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하지만 두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전체 이익의 30% 이상을 얻으며 서양 자동차는 현지 상류층에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 체제가 자유화되면서 이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독일 닥스 지수 전체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기업들에게 중국은 단순한 또 다른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들이 얻는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에도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의문을 남깁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의존하는데 중국 전기차들은 어떻게 여전히 그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UBS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금융 및 산업 분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처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분해 시리즈는 중국 기업 BYD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직후 BYD의 재무 상태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2020년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 재편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순수입국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비아디 아토 3는 첫 대규모 수출 모델로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2023년 중국 전기차는 이미 많은 기존 경제업체들에 비해 25%의 비용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큰 비용 우위로 시장에 진입하면 그 우위를 유지하는 한 업계를 흔듭니다. 신생 기업들은 종종 손해를 감수하며 제품을 출시합니다. 이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추고 이후 가격을 올리거나
더는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손실을 감수합니다. 이런 전략에는 보통 함정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초기 구매자가 사라지지만 BYD는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결국 핵심 요소를 직접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BMW, 메르세데스, 폭스바겐은 독일 브랜드일지 몰라도 오늘날 거의 모든 것은 글로벌한 둔업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원자재, 강철부터 복잡한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어하는 컴퓨터 칩까지 자동차는 한 곳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에서 들여온 조립식 부품을 주로 조립합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간 저렴한 제조 대안을 제공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제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품의 약 30%만을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비아디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대부분을 외부에 맡기는 대신 비아디는 중국의 잘 발달된 산업부문 덕분에 약 75%의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이것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관세와 운송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완성된 레고 세트를 사는 것과 레고 공장을 직접 소유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전기차는 제조 비용과 속도 면에서 따라잡기 힘든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 절감된 비용을 바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많은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고 2023년에는 회사의 연구개발 지출이 97%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렴한 돌핀 모델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브랜드의 세계적 확장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와 정치적 압력 속에서 서구 시장에서의 미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더 큰 계획으로 유럽을 확실히 겨냥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넘어선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아디의 창립자인 왕촨프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비아디는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비아디는 의지할 만한 확립된 품질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비아디는 휴대폰 배터리 회사로 시작해서 2003년 에아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시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왕촨프는 회사 창립 후 세계 유력 투자자 유치에 힘썼고 2008년 워런 버핏에게 2억 3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억만장자가 되어 중국 자동차 시장 선두주자가 될 길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왕촨프의 가장 큰 혁신은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BYD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물류입니다. 유럽은 자체적으로 탄탄한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고 관세가 없더라도 대형 기계를 다른 대륙으로 운송하는 비용은 어떤 대기업에게도 큰 장애물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을 진정으로 장악하려면 BYD는 공급과 제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BYD가 유럽 세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미 찾았을지도 모르고 이는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 BYD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일부 제조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의 3대 업체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많은 다른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BYD는 그 공장들을 인수한 뒤 갑자기 그들의 조립 라인과 대량 생산 중심의 제조 방식을 유럽 본토에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공장 인수는 BYD 계획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휴면 브랜드를 인수해 자동차 외관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유럽 자동차 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에는 중국의 기술, 자본,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DR 오토모비스 등 이탈리아 회사들이 이탈리아 같은 사라진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이름을 활용해 서구에 덜 알려진 중국 브랜드 차량에 새 배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좀비 브랜드라고 불립니다. 이 모델이 BYD의 낮은 비용과 넓은 대중적 매력과 결합된다면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 업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유럽 주재 당국만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폭스바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모델은 ID.4인데 이 차량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불편한 순간에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렇게 행동하면 더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패치 배포가 몇 달 걸린다며 불평하고 차량 정상 작동을 위해 서비스 센터 방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단순히 더 저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중국에서 등장한 최초의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중 하나였지만 오래도록 혼자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니오와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뒤따랐고 SUV와 프리미엄 전기차로 고급 시장을 겨냥했지만 여전히 많은 서구 경쟁사들보다 저렴했습니다. 진정한 강점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전통적인 자동차보다 기술 제품에 더 가깝게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배터리, 사용자 경험이 처음부터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폭스바겐 차량의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우편으로 편지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되곤 합니다. 반면 중국 전기차는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클릭하는 것처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자동차 생산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사고하며 자동차 제조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서구 경쟁사보다 가진 최대 이점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업계를 지배해온 100년 된 자동차 제조사들은 억지로 인터넷 시대로 끌려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가 우선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그들의 많은 고객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BYD와 그 중국 경쟁사들은 1995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술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용으로 제작되어 출퇴근길에도 쉽게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출퇴근용 차에 첨단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가장 극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는 가장 고급 차량 중 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샤오미 SU7 맥스 세단은 듀얼 모터 시스템 덕분에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78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능은 한때 유럽의 최고급 스포츠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보닛 아래의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128라인 라이다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센서 하드웨어가 가득 탑재되어 있습니다.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의 약자인 이 기술은 펄스 레이저를 사용해 차량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매핑하며 자동차가 교통 상황, 장애물, 도로 상태를 매우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이 차량에는 11개의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듀얼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칩에 입력되어 초당 508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력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모든 것에 적용될 만큼 강력합니다. 각 샤오미 SU, SU7 맥스는 500개의 토마호크 미사일 유도 컴퓨터보다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로 위장한 스마트 기술입니다. 한 나라에 들어오는 이 차량들 각각은 본질적으로 초고속, 초지능형 컴퓨터로 수십만 대의 구형 모델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는 새로운 자동차 세대가 등장했으며 이 차량들은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덧붙이는 기존 자동차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됐습니다. 최신 모델들 중 많은 차량에서는 AI 시스템이 운전 경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내비게이션과 안전 기능부터 배터리 최적화, 자율주행 보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점점 제품의 핵심이 되며 전체 제조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장이 회사의 중심이 되는 대신 이제는 훨씬 더 큰 기술 생태계에서 최종 조립 지점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 방식이 자동차 산업 미래의 표준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식료품점에 가기 위해 운전하는 민간 차량이 왜 군사용 하드웨어보다 더 많은 처리 능력이 필요할까요? 처음에는 중국의 유럽 자동차 시장 진출이 꽤 단순해 보였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고객 취향과 예산에 맞지 않는 비싼 구식 자동차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성인들은 생계 유지도 힘들고 환경 문제에 민감해 연료 소모가 많은 자동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세련되고 대량 생산된 전기차는 시장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선택처럼 보였고 그 수요도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수치들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중국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광범위한 무역으로 입지를 다져왔지만 갑자기 이전에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것만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에 대한 통제권 자체를 완전히 잃을까 봐봐 우려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자동차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뿐만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된 두 경제 사이에 훨씬 더 큰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한 산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중국산 전기차는 연료 탱크 대신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일 뿐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오늘날 테슬라 같은 고도로 컴퓨터화된 첨단 차량도 아닙니다. 유럽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중국산 전기차는 사실상 이동식 데이터 센터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주변 지형을 스캔해서 주행하는 모든 구간에 대한 상세한 도면을 만듭니다. 그 지도는 이후 주행을 위한 컴퓨터 데이터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거기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커넥티드 차량 원격 축적 데이터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GPS, 엔진 통계,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엄격한 사이버 보안 보호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들이 외부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보호 장치는 있지만 내부에서 비롯된 위협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가 적용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략산업의 국가 통제를 강화해 모든 기업이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들은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보다 서구 인프라를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자동차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의 유럽 도로 위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 도로 자체를 장악하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은 갑자기 중국산 전기차 진출을 막으려 결연해졌을까요?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동쪽으로 아웃소싱하면서 유럽 자체의 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어 왔는데도 말이죠. 이제 중국은 이를 기회로 보고 유럽은 위협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세 대응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관세는 종종 일종의 경제적 도박으로 묘사되죠. 한쪽이 장벽을 높이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거의 항상 대응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과 공급망 경직으로 양측 경제가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애초에 자동차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제조업체들이 인수합병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쟁은 사실 소프트웨어 주권을 둘러싼 복잡한 대리전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유입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 단순히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도로에 수백만 대의 모바일 데이터 센터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 차량들은 유럽 전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바다 건너 모회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쟁 속에서 전기차를 둘러싼 전쟁이 더 큰 데이터 전쟁의 대리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관세는 20세기 무기로 21세기 표적을 겨냥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이 자동차 유입을 막고 자국 제조 공장을 지키려 장벽을 쌓는 사이 디지털 트로이목마는 이미 정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속임수가 벌어지는 유일한 분야는 아닙니다. 미국 과학자 12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과학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혹은 대신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